안녕하세요. 몽테뉴의 에세 해설입니다. 오늘은 제 1장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비슷한 결말에 이른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음사판을 기준으로 하면 39페이지에 시작이 되죠. 여러 에피소드가 등장을 하지만 그 중에서 그냥 읽었을 때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은 좀 빼고 조금 역사적으로 설명이 필요한 부분만 발췌를 해서 일단 해설을 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제 맨 처음에 시작한 것은 상대의 분노를 누그러뜨리는 방법이 이제 흔히 고분고분한 태도를 생각을 하죠. 뭐 아무래도 상대에게 고분고분하고 협조적으로 한다면 상대의 그 분노가 누그러뜨려지겠죠. 그렇지만 이제 몽테뉴의 그 말은 역사적으로 볼 때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당당하거나 아주 꿋꿋한 태도를 보이면 그것 때문에 상대방이 뭔가 이 태도를 누그러뜨리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첫 번째 예는 이제 영국의 왕태자 에드워드라는 사람입니다. 이 에드워드라는 사람은 흔히 우리가 흑태자로 불리는데 이제 왜 이 사람을 갖다가 흑태자라고 이야기하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은 확정적인 설명은 없고 관례상 그렇게 칭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그거를 얘기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흑태자는 굉장히 잔인한 인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전쟁에서 상대를 굴복을 시키면 무자비하게 이제 처형을 하거나 한 인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프랑스의 기엔이라는 지방,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현재 그 파리 위쪽에 위치한 곳인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지역은 영국의 지배를 받았는데 1370년에 프랑스 샤를 5세와 에드워드가 이제 전쟁을 하던 중에 에드워드가 리모주를 점령한 적이 있습니다. 몽테뉴가 지금 본문에서 언급한 사건은 바로 이제 그때 벌어진 일인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저항하는 프랑스 귀족을 보고 흑태자의 마음이 누그러뜨렸다 이런 말인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고분고분한 태도를 보이면 잔인한 인물도 약간 좀 마음이 누그러지지 않을까라고 싶은데 오히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저항을 하는 프랑스의 귀족을 보면서 마음이 누그러졌다라는 것이 상당히 좀 특이한 경우다라고 몽테뉴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40페이지에 가면 그 황제 콘라트 3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콘라트 3세는 호헨슈타우펜 왕조의 독일 왕이죠. 그리고 12세기경의 인물입니다. 여기는 지금 성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바인스베르크라는 성을 공격을 했을 때 벌어진 사건이었습니다. 본문에서는 바이에른 공작 겔프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의 정확한 의미는 겔프당에 속해 있는 바이에른 공작이다라는 뜻입니다. 겔프와 기벨린이라는 말은 이 신성 로마 제국과 그 다음에 이탈리아 이런 정치들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용어고 여기서도 지금 이 겔프와 기벨린이 나왔지만 사실은 이 겔프와 기벨린이 아주 중요하게 사용되는 그러한 문헌은 단테의 신곡이라든지 아니면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이 겔프라는 용어와 기벨린이라는 용어가 상당히 중요하게 여러 차례 반복이 돼서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핵심은 뭐냐면 이 두 집단이 왕권을 사이에 두고 대립을 하였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제 이 신성 로마 제국은 힘이 있는 제후들이 모여서 왕을 뽑았는데 이 어느 집단에서 이제 왕이 나올 것인가를 놓고 이 겔프라는 당과 기벨린이라는 당이 서로 대립을 했다는 거죠. 물론 겔프와 기벨린이라는 말 자체가 고유한 명사는 아니고 발음이 약간 와전되고 하면서 이제 만들어진 용어이긴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런 것까지 설명을 드리긴 좀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겔프, 기벨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콜라트 3세는 이제 기벨린인 호펜슈타우펜 가문이기 때문에 상대당 겔프 소속인 바이에른 공작은 절대 용서할 수가 없는 셈인 거죠. 그래서 이제 바이에른 공작이 아무리 사정을 해도 이 콜라트 3세는 그걸 수용하지 않고 거부하려고 했던 거죠. 그랬는데 그가 남편까지 등에 업고 퇴각하는 귀족 여인들을 보면서 증오심을 누그러뜨렸다라는 것이 이 에피소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그림으로 묘사한 가장 유명한 것은 바로 이거죠.
여기에 보면 귀족 여인들이 지금 남편들을 등에 업고 지금 퇴각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때 여인들한테 등에 짊어지고 갈 수 있는 거는 전부 다 가져가도 좋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여인들이 현명하게도 자기 남편을 등에 업고 이렇게 이제 퇴각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죠.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연민이 그 스토아 철학자들이 보기에 사악한 정념이라는 문장입니다. 연민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감정이고 상대를 연민을 놓고 바라본다라고 했을 때 도덕적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에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이 스토아 철학자들이 보기에는 사악한 정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정념이라는 말은 좀 여러 가지 복잡한 개념이긴 한데 여기서는 이제 그냥 감정보다는 더 격렬한 마음의 움직임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스토아 철학자들은 뭐든지 간에 이성을 통해서 감정을 컨트롤하고 그거를 해소하고 마음의 평정을 찾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철학자들이었기 때문에 연민이라는 것을 굉장히 사악하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거부했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스토아 철학자들은 감정은 없고 오직 이성만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 문장을 이해하려면 세네카의 설명을 참고해야 합니다. 이 세네카는 이제 로마의 웅변가이자 철학자죠. 세네카가 여러 가지 글을 썼지만 그 중에 너그러움에 관하여라는 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타인의 고통을 참아보지 못하는 약한 마음을 악덕이라고 평하고 훌륭한 사람에게는 이러한 약한 마음이 아니고 자비와 관대함이 요구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연민이라는 것과 자비와 관대가 뭐가 차이가 있느냐? 연민이라는 것은 불행을 고려하되 그것이 정당한 이유에서 발생했는지를 따지지 않고 그냥 불쌍하니까 아유 정말 불쌍하네 라고 느끼는 거가 바로 이 연민입니다. 반면에 자비라는 것은 합리적으로 판단한 결과가 바로 자비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비라는 것은 감정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인 검토와 판단을 거쳐서 내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라고 방향을 따져서 나온 반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비는 연민하고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인이라면 스토아 철학자들이 추구하는 가장 높은 상태의 그러한 완성된 인간, 이 현인이라면 남을 돕되 연민이 아니라 자비에 의해서 해야 된다. 이기 때문에 그러한 주장을 했기 때문에 연민이라는 것은 자비를 행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의 악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 이런 말입니다. 자, 맨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제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베티스를 응징한 방법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잘 알다시피 이제 호메로스의 일리아스라는 작품에서 보면 아킬레우스가 트로이의 왕자인 헥토르를 물리친 후에 헥토르의 시신을 뒤꿈치를 메워서 꿰어서 전차에 매달아서 트로이 성을 계속 맴도는 그러한 장면이 아주 나옵니다. 상당히 유명한 장면이고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막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러한 장면인데 아킬레우스는 이제 자기의 절친 이 파트로클로스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런데 이 헥토르가 이 파트로클로스를 죽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복으로 이렇게 이제 헥토르의 시신을 뒤꿈치를 매달아서 이제 트로이 성을 돌았죠. 자, 몽테뉴가 이제 이 글에서 밝힌 바와 같이 알렉산드로스 대왕도 이 베티스를 응징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에 나와 있는 이러한 것과 비슷한 장면을 연출합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일리아스를 아주 철저히 읽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이 일리아스를 보면서 알렉산드로스 대왕도 이런 식으로 내가 처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아마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몽테뉴가 글의 끝부분에 알렉산드로스의 이러한 잔인한 일화를 덧붙인 이유는 뭘까요? 자, 먼저 그는 뭐라고 평을 했는가 하면 인간 중에서 가장 대담하고 패자에게 관대했던 인물이 바로 알렉산드로스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몽테뉴는 이런 그가 어째서 베티스와 가자시에 대해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을까 하고 이제 궁금해하는 거죠.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겠죠. 워낙 대담한 성격의 알렉산드로스 대왕이었기 때문에 상대가 대담하다고 해서 그리 놀라울 일이 아니다라고 여겼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대담성 앞에서 시기심을 느꼈을 수도 있겠죠. 내가 가장 대담한 사람인데 나보다 더한 사람이 있네? 라고 느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나 분노가 격렬했기 때문에 그거를 참지 못할 수도 있겠죠. 자, 어쨌든 과연 동기가 뭔가에 대한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지만 이런 긴 여운의 답은 바로 앞 대목의 문장에서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즉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42페이지에서 확실히 인간이란 놀라울이 많지 헛되고 가지가지여서 물결치듯 변화하는 존재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헛되고 가지가지다 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속기 쉽고 모순적이다, 이제 트롱페, 꽁수가직도와 이런 말을 쓰죠. 그러니까 다른 어떤 허상에 의해서 잘못 판단하기가 쉽고, 그 다음에 순간순간적으로 보여주는 성격이나 아니면 반응이 서로 일관성이 없는, 바로 그러한 변화무쌍한 존재가 인간이다, 이런 말인 거죠. 자, 그래서 결국 이렇게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비슷한 결론에 이른다라는 이 에세이를 통해서 하고 싶었던 말은 아마도 인간이 일관성이 없는 존재고 순간순간 물결치듯이 변화하는 바로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관성이 있다라고 감히 주장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아마 몽테뉴는 하고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